지금 엄청 이제 1000만을 향해 어. 달려가는 영화가 있죠. 그거 얘기 전 어제도 수업을 했거든요. 그걸로 단종 얘기와 개유정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실제 역사적 사건인지 아니면 조금 어떤 부분은 이제 재미를 위해서 플러스 된 건지를 또 찾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풍부해지죠. 아, 애들이 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본 영화를 통해서 그 뒤에 얽힌 역사적 사건도 보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네. 그 부분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집 인문학 세계소설의 김문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초등교사 15년 덧채운 교육연구소 달콤새 인문학을 운영하고 계세요. 네. 제가 아까 수업 대기가 100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경지식 확장 스토리텔링 수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작가님에 대한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달콤쌤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15년 근무 후에 지금은 이제 더채움 연구소를 이름은 좀 거창하게 연구소지만 거기서 아이들하고 독서랑 교과 과정에 대한 수업, 그 다음에 역사 뭐 이런 식으로 인문학 관련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업한 지 좀 6년 차에 벌써 이르렀고요. 줌으로 아이들 만나니까 정말 전국에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친구들까지 해서 계속 책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와, 네. 너무 좋네요. 네. 15년 동안 교단 경험을 하시고 지금 연구소를 차리시고 독서, 교과과정, 역사 그리고 현재 에듀 스토리텔러라고 예, 불리기까지 네. 하고 계신데 이 방식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하나의 계기가 아니라 계속 아이들과 소통을 할 때마다 이제 느낀 건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문구가 아는 만큼 보인다. 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다양한 방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림을 보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보이고, 영화도 감상하는 폭이 이제 달라지는 것처럼 책도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이제 배경 지식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책을 읽었을 때는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한글인데 어려워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시대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제대로 알려면 시대를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이들에게도 배경 지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학교에서 사실 다 배우거든요. 이게 학교에서의 커리큘럼 교육과정은 그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얘가 딱 졸업했을 때 네가 요 정도는 알고 가야 돼 라는 과목별의 어떤 지식을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춰서 나눠 놓은 건데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시험으로서만 너무 느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살아가는데 되게 필요한 건데 시험으로만 느끼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져서 그런 거를 접목해서 책 독서와 공부가 따로 가지 않게 두 개를 좀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첫 수업도 그런 식으로 열게 됐고, 감사하게도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도 이제 그걸 같이 느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듣는 친구들도 많고, 주변에 이제 소개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그렇게 계속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책 속에 있는 이야기는 책 속에 있는 이야기일 뿐이야 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선생님은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만들어진 어떤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그렇죠. 녹아있다. 맞아요. 그 환경과 배경이 있다. 네. 그것을 또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듀 스토리텔러인 네. 거네요. 그 에듀 스토리텔러라는 것은 사실 아이들이 지어줬어요. 이제 역사에 관련된 이런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우리 때는 되게 외웠잖아요. 이게 공부를 제가 해보니까 그냥 정말 사람 사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 이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선택이 또 어떤 결과를 불러오고 이게 막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너무 어렵게 우리가 지식적인 단편적인 지식으로만 그걸 얻는 게 좀 안타까워서 아이들한테 옛날 이야기야. 니네가 그때 살았다고 생각해봐. 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재밌고 이해가 더 잘 가죠. 외우더라도 이게 시대를 알면은 이해가 잘 가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별명을 지어줬어요. 우리 집 인문학의 세계소설편을 네. 쓰셨어요. 어른들도
쉽게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거 교양용으로 그냥 읽어야 하는 그런 책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죠.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AI가 다 요약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시절에 굳이 우리가 세계 소설을 직접 네, 읽어야 하는 읽어야죠. 이유가 네. 있을까요? 어른들이 읽으면 이게 교양과 상식이 될 수 있는데 학생 때부터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세계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시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이제 세계사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또 다르게 시대를 관통해서 그 시대에만 해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들이 녹아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그걸 읽었을 때 삶의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가져가야 되는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양과 상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사고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읽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그 다음에 그 방식을 지금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하면서 사고하는 틀이 지금부터 잡혀간다라고 사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안에 그 시대를 관통하는 이야기가 뭔지 그거를 얘기해 보는 거,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대화를 나눠본다. 그래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제목도 우리 집 인문학이라고 지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질문이 계속 나오는군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구성을 보면은 소설이 묻다, 탐구하다, 역사가 답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구성으로 봤을 때 질문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때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라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소설이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 라고 네. 들어도 될까요? 아, 이게 바꾼다라기보다는 그런 책이 있으면 너무 좋죠. 네. 그런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AI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정말 시대가 바뀌어서 AI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활용을 해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진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오나. 그다음에 글도 안 써도 되고 책을 읽지 않아도 AI가 다 해주는 시대가 올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활용을 해볼수록 이제 생각이 바뀌게 갭이 커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은 그 질문의 차이인 것 같아요. AI를 잘 활용하는 친구들과 잘 활용하지 못한 친구들의 갭이 더 커지는 것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 이게 단순한 질문을 하면 단순한 대답만 나와요. 그 막대한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그 속도는 AI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활용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맞는지, 그리고 이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는 질문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을 하는 힘은 독서와 이런 배경 지식에서 나오는데, 그런 측면으로는 이 책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AI는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써먹는지는 맞아요. 사실은 네. 그 써먹는 사람이 어떤 통찰력으로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가에 네. 달려있고, 너무나 다르죠. 네, 그 힘은 사실은 이런 인문학이나 세계 소설이나 그렇죠. 고전이나 이것들을 통해서 그 통찰력을 좀 갈고 닦을 수 있다라는 거. 네, 너무 요약을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다, 되게 잘 설계가 됐다.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하고 그다음에 역사가 답을 하고 이렇게 3단계로 네. 되어 있고, 작품이 어떤 하나의 점이죠. 그리고 이 점에서 연결이 되면서 이 점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그때 시대는 어땠고 환경은 어땠고 저자는 어땠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연결이 되면서 면으로서 다 확장이 되면서 되게 풍부하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이가 어떤 그 세계 소설을 우리가 읽기 너무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 책으로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소설 부분이 일단 나와요. 줄거리 요약처럼 이렇게 나오고 인물에 대한 관계도도 나오고 하는 게, 이것만 읽어라 라는 취지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세계 소설로 가는 진입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만들었거든요. 지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되게 세계 고전을 너무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사람들이 살아갈 때랑 연결을 해서 이 책이 그런 선으로 어떻게 생활과 연결했는지를 좀 연결을 해주고 뽑아주면 아이들이 좀 흥미를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해서 너무 어려워하는 것을 억지로 읽히는 것은 안 좋고요. 이 책이 앞부분을 읽어보면서 내가 좀 관심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얘는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것으로 호기심을 갖게 하는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배경을 또 알다 보면은 이게 세계사 내용이니까 그쵸. 학교 공부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게요. 네. 또 이 책이 지금 6권으로 나왔어요. 네. 네, 이 책이 한 권이 아니라 자, 시, 한국 소설, 세계 소설, 철학, 명화, 영화까지 한 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시리즈로 기획해야 했던, 확장해야 네. 했던 그런 이유가 있으실지 궁금해요. 이게 인문학이라는 과목이 어떤 특정한 과목이 아니거든요. 정말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방식은 매체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소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반대로 아이들이 인문학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다양한 입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영화로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여기 나온 시도 한번 읽어보게 되고 책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연결고리가 생기면 정말 탄탄하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꼭 읽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선택하든지 그걸로 시작해서 다른 것과의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6권의 시리즈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사실 좋아하는 분야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거를 항상 얘기를 해요. 아까 고전 그 책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고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책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가장 먼저 손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책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특정 분야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많이 들어본 얘기. 그러니까 이 책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내가 평소에 듣던 이야기를 책으로도 읽을 수 있어.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이런 재미있는 책 아니면 많이 익숙한 책 이런 것으로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화나 명화나 이런 것 구성해서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이게 저도 세계 소설, 그다음 세계사를 설명할 때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도 영화 얘기도 하고 그림 얘기도 하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뭐 하나 예로 좀 세계 소설은 아니지만 지금 엄청 이제 1000만을 향해 달려가는 영화가 있죠. 그거 얘기 전 어제도 수업을 했거든요. 그걸로 단종 얘기와 개유정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실제 역사적 사건인지 아니면 조금 어떤 부분은 이제 재미를 위해서 플러스 된 건지를 또 찾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풍부해지죠. 아, 애들이 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본 영화를 통해서 그 뒤에 얽힌 역사적 사건도 보고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네. 그 부분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네. 책의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에 명상록이 나와요. 네. 명상록 저도 되게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네. 사람들은 왜 2000년 전 전쟁터에서 쓴 글을 지금도 멘탈 관리 책처럼 맞아요. 읽을까? 자기계발서로도 네. 많이 읽히잖아요. 이게 저도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선택했어요. 이 책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전쟁터에서 쓴 어떤 자기 일기잖아요. 우리 오현제 중에 한 명이었던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다 가지고 있었던 권력의 쟁점에 있었던 이런 황제가 쓴 개인적인 일기를 왜 지금 우리가 읽을까 이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일기가 그런 권력자로서의 일기가 아니라 정말 그냥 일반 사람으로서의 일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읽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포인트로는 황제인데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어떻게 하지? 네, 이런 질문, 이런 고민. 나 오늘 또 화를 내고 말았어. 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정말 지금 사는 우리와 너무 공통된 고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역사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가장 불안이 많은 시대라고 해요. 그럼 이런 시대일 때 그런 전쟁터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고민을 갖고 있던 사람, 이게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을 줄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황제는 거기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과감히 포기를 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자. 이게 쉽게 한마디로 스토아 철학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 명상록의 기본 줄거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요새 너네가 하는 고민, 이게 고민이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통제할 수 없는 것인지를 일단 따져보고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아, 네, 이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런 교육을 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꾸준히 얘기는 해주지만, 네. 네, 그래도 고민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런 황제도 똑같은 고민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좀 해결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했다. 그게 지금 스토아 철학이라는 어려운 말이지만 너네 중고등학교 때 배워.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건 우리한테 철학이란 것도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내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철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요즘에 많은 아이들 네. 혹은 부모님들도 사실 맞아요. 마찬가지잖아요. 네. 다 우리가 비교하고 평가하고 불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바를 하자. 네. 그것이 지혜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세계 고전의 힘인 것 같아요. 그 시대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 네, 그걸 배우는 거죠. 중세 로빈후드 이야기가 네. 나와요. 네. 로빈후드를 저희 아이가 읽는다면 로빈후드는 도둑인데 왜 영웅이야? 네. 와, 이런 질문을 사실 했다면 네. 너무 훌륭한 아이입니다. 그렇죠. 네, 보통은 그냥 그런 거 하고 넘어가요.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네. 너무나 훌륭하고요. 이 로빈후드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의적이라고 얘기하는 홍길동하고도 저는 연결을 해서 같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질문이 이제 나왔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도둑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라는 이런 명제가 성립이 되려면 법이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시대는 이제 중세의 시대였거든요. 그런 봉건제 사회로 계급이 있었고 사람들 간의 신분이 나눠져 있었고 그때 만들어진 법은 한 신분만을 위한 법이었어요. 모두에게 정의로운 법이 아니라 특혜를 받는 귀족 입장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 양반도 마찬가지였는데 정치에 참여할 수 있죠. 하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일반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게 살지만 본인들을 위한 어떤 법을 만든다던가 제도를 만들 수가 없는 입장이었죠. 그러면 그때 만든 법이 과연 정의로웠을까? 그래서 아이들과 그런 시대 이야기와 함께 법과 정의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시대별로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면 정의로운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함께 해주면서 단순히 그러니까 로빈후드나 홍길동이 의롭지 못한 사회에 저항하는 하나의 인물로서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이야기로 같이 풀어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근데 그 수단이 도둑질이라도 괜찮나? 네. 정답이 없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겠구나. 네, 질문의 힘이죠.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여러 측면으로 네. 연결해서 그러게요. 얘기해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참 신기해요. 어떤 나라가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이런 계급을 만들자, 나누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좋죠. 그럴 때 무슨 이야기를 해주세요? 신분제도 이야기를 할 때는 일단 어떤 인간의 심리라던가 우리 청동기 시대부터 왜 이렇게 처음에 이게 나눠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몇천 년 동안 태어났더니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 라는 이 사상을 깨트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이런 얘기도 하죠. 우리 이제 신분제도 얘기는 그림으로 그릴 때 항상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지거든요. 삼각형인 이유가 있어요. 가장 위에 특혜를 받는 사람들의 수는 적어요. 근데 그 아래 피지배층의 수는 많기 때문에 삼각형의 형태인데, 그럼 지금 아이들은 항의를 한다거나 시위를 한다는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런 경우엔 이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보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태어났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신분이 나눠져 있고 이것이 없는 사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그런 항의를 하고 이걸 없앨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은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뮤지컬로도 정말 유명한 맞아요. 거잖아요. 네. 원작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람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두 작품을 한 문장으로 묶으면은 내 안의 괴물과 세상이 만든 괴물,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다양한 그런 뮤지컬이나 영화로도 나오는 게 많이 이해가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돈키호테도 네.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할 때는 풍차를 쌓은 사람 그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망상에 빠진 사람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쉬운데 현실이 너무 거칠어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알게 되면 이게 다시 보일 것 같아요. 네. 돈키호테를 망상에 빠진 인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게 얘기해 주시네요. 아이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왜 이런 책을 왜 우리가 막 이런 얘기해요. 저도 학생 때 읽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배경 지식을 알아야지만 이 돈키호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책이 쓰여진 시대가 에스파냐, 스페인, 에스파냐가 최전성기를 끝내고 몰락해 가던 시기였어요. 영국의 별명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원래 에스파냐의 별명이었거든요. 정말 유럽에 엄청난 국토를 차지하고 스페인 남대.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점점 이제 쇠퇴의 길로 가고 있는데 제대로 인지하고 야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좀 쇠퇴를 하고 있을까 반성을 하면서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흔히 라떼죠. 라떼는 말이야 이 감성에 빠져서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던 게 패망의 길로 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돈키호테라는 인물은 저는 아이들하고도 두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의 어떤 영광에만 빠져서 계속 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인물. 이 인물로 이제 봤을 때는 기사도의 이제 기사 시대가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혼자 그 기사에 빠져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아이들한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가 쓰고 다니는 거다. 옛날식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 얘기하면 네. 이해를 딱 하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옛날의 영광을 놓지 못하는 인물로서 돈키호테를 볼 것이냐. 시대가 막 바뀌어도 나는 나만의 가치관을 나의 생각을 딱 가지고선 뚝심 있게 그것을 이끌어가는 인물로 볼 것이냐 이 두 가지의 해석으로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보는지 아이들과 나는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인물 같아. 그런데 또 반대로 뚝심 있게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나의 갈 길을 간다. 이런 인물로 볼 수도 의지의 인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인물로 볼 것인지 해석을 함께 하는 즐거움이 있죠.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배경 지식을 알고 보니까 저는 약간 그 라떼 감성에 이렇게 빠져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그게 바뀌었는지, 기사도라는 게 왜 저물었는지, 이 시대를 제대로 읽었으면 과연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에스파냐 또한 엄청난 막 영광을 누리다가 이렇게 한순간에 내려갔는데 제대로 좀 반성하고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했다면 어떤 세계사의 모습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거의 에스파냐의 어떤 형상화된 네. 인물이네요. 네. 과거의 영광을 놓지 네. 못하는데 달라지진 않는 세계는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바뀌지 않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세계사의 배경 지식뿐 아니라 거기랑 연결돼서 한국사에 네.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해주시니까 네. 이게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잖아요. 공간이 다를 뿐.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는 재미도 있어요.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야. 우리 조선시대도 이 삼각형의 신분제도였잖아. 네. 인간의 삶이 맞아요. 다르지 않구나라는 네. 그 보편성을 이해하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책에 보면은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도 있고 레미제라블도 있잖아요. 네. 뮤지컬로도 정말 유명한 맞아요. 거잖아요. 네. 원작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간절히 원했던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 바라던 인생 이건가. 두 작품을 한 문장으로 묶으면은 내 안의 괴물과 세상이 만든 괴물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다양한 그런 뮤지컬이나 영화로도 나오는 게 많이 이해가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킬 박사 하이드는 사실 한 인물이죠. 한 인물의 선한 면과 악한 면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한 면과 악한 면을 갖고 있을 때 굉장히 과학 혁명이 이루어지던 시대였어요. 신과 종교만이 강조가 되다가 이제 사람들을 위한 시대로 오면서 그전에는
신으로만 설명되던 어떤 현상들 이런 거를 과학이 약간 맹신하는 경향까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부분을 과학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네, 그렇게 나왔는데 결국에 이제 실패하잖아요. 이런 그 시대적인 흐름, 이렇게 왜 과학혁명이 이때 폭발적으로 과학혁명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아는 뭐 뉴턴이나 많은 과학자들이 이 시대에 나왔는데 왜 그런 시대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내가 어떤 나쁜 마음이 들었을 때 나는 정말 나쁜 아이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닐까가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어. 그러면 이거에서 너는 언제 그런 생각이 드는지, 그럴 때는 너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는지의 이야기로 아이들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레미제라블은 이제 두 측면으로 사실 보는데요.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들어가 있는 책이어서 그 노래도 유명하잖아요. 제가 수업할 때 아이들과 그 노래도 막 맨날 그 가사를 이제 보면서 하거든요. 수업을 한 다음에는. 프랑스 혁명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여기서의 또 한 축은 장발장이죠. 장발장이 우리 이제 뭐 빵 하나 훔쳤다가 결국엔 19년형을 살게 되는데, 이 인물이 나중에 나와서 인물은 그대로인데 이제 낙인이 찍혀 있다가 그 사라진 뒤에 이제 시장으로까지 그쵸.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인물은 그대로인데 어떤 이 인물을 바라보는 어떤 낙인, 그 다음에 사회 제도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게, 그러면 사람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다른 평가를 받을까? 이것은 바깥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법과 정의는 일맥상통하지 않는다.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로 이끌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0일간의 세계주는 저는 제국주의 이야기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에즈 운하 얘기도 하고, 맞아요. 철도가 놓여지는 어떤 나라로 이렇게 이어졌는지 그런 이야기까지 이어가면 풍부한 이야기 네. 나눌 수 있죠. 법과 정의는 일맥상통하지 않다를 알아듣나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일맥상통 이런 뭐 말까지는 네, 어려워도 네.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네. 그때 있었던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었는지, 그 다음에 사회가 바뀌면서 이게 법이 계속 바뀌거든요. 굉장히 옛날 얘기로 가보자면 함무라비 법전, 그것도 이렇게 볼기둥에 새겨져 있는 그림과 같이 이제 보여줘요. 그러면 맨 위에 이제 어떤 통치봉을 이렇게 주는 듯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함무라비 왕이 누굴까 하면 정말 처음에는 100이면 100 앉아있는 사람을 함무라비 왕으로 아이들이 꼽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앉아있는 건 신이었어요. 그 통치봉을 주고 있는 이 자체가 아래 적힌 법은 신이 준 법이니까 이거는 고칠 수 없어. 이 내용에 토달지 마. 신이 정한 거야 라고 약간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그런데 신이 정했다라고 하는 법은 시대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의 입장에서 아니면은 어떤 그런 법이 과연 어떻게 정치에 좀 이용됐는지, 법이 바뀌는 거고, 우리나라에도 사실 헌법이 바뀐, 그럼요. 네, 이게 굉장히 많고, 국회의 어떤 역할이라던가 자연스럽게 사회 공부에도 연결할 수 있죠.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려고 했어요. 네. 조지 오웰의 1984란 동물농장, 둘 다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길들이는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특히 요즘의 아이들이 SNS나 뭐 네.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어떤 감시, 알고리즘, 빅데이터 속에서 살고 있죠. 네. 그리고 동시에 정치 이야기도 되게 예민하죠. 맞아요. 네, 이 두 작품은 어떤 충격이나 이념 논쟁이 아니라 어떤 생각하는 질문으로서 읽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이 책이 정말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나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조지 오웰은 예언자인가요? 미래에서 온 사람인가요? 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었어요. 너무 지금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예언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 또한 어떤 사람의 심리, 권력을 가진 자의 어떤 변해가는 과정, 심리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984에서도 감시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이들하고 얘기해 볼 거는 정말 요즘에 유튜브죠.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한번 본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그 영상 때문에 아이들이 또 같은 생각을 계속 하게 그쵸.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의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 이게 정말 무서운 통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통제받고 있지 않다.
통제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통제. 이게 정말 무서운 감시와 통제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을 탁 깨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네가 본 영상은 네가 선택한 건지 아니면 선택에 의해서 본 건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를 무조건 뭐 유튜브를 보지 마라 이게 아니라 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는 거죠. 그러면서 1984에서도 감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동물농장도 이게 단순히 돼지가 농장을 장악한 우화 이야기로 끝나면 반도 이해를 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사회주의 혁명과 스탈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무조건 나쁜 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이제 이론상으로 나왔을 때 사회주의는 그리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왜 이런 게 나왔는지, 그때 시대상과 이런 이론이 왜 나왔는지,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상향적으로 잘 진행이 되다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러시아의 이야기와 연결을 해서 꼭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권력 가진 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무섭게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동물농장에서는 실제 인물과 소설관의 인물을 매칭하는 작업을 그래서 꼭 하고 있고, 그런 게 이해가 되다 보면은 이제 그 10계명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이 문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풍자의 이야기까지 들어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동물농장을 읽힐 때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좀 있잖아요. 정치 이야기랑 매칭이 됐고 스탈린 주인공 이름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연관이 됐다라는 것도 이것까지 같이 알려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모님도 있고, 혹은 사회주의 막 이런 거는 아예 아이한테는 읽혀주면 안 돼, 이런 건 아예 접하게 하지 말자라고 아예 피하거나, 혹은 알려주고 싶어도 내가 잘 몰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접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이 책을 권해주면 되겠네요. 그럼요. 세계사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온 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사실 나온. 그럼요.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실제 행했을 때의 어떤 단점은 나중에 그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 한참의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그것에 우리나라도 약간의 피해를 입은 게 있잖아요. 6.25 전쟁 연관이 되고 세계 전체적으로 냉전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랑 연결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는 네가 선택한 거야? 알고리즘에 의해서 선택한 거야? 이런 대화를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별로 자각하지 않죠. 맞아요. 네, 근데 되게 유용한 그런 질문들이 있어서 당장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책에 있어서도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엄마의 책임이 아니다. 일이 이쪽이다 보니까 책도 많이 읽고 집에 책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네, 그러면 새로운 책이나 뭔가 흥미로운 책이 막 이렇게 놔둬 있으면 흔히들 뭐 엄마가 책을 읽으면 아이도 읽어요, 뭐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저희 첫째는 그런 관심 있게 이거 뭐야, 무슨 책이야 하면서 관심도 갖고 한마디씩 해요. 이 책 나 읽어봤는데 뭐 어때? 아니면 이것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인 반면에, 이제 둘째는 그냥 책은 우리 집의 장식품 중 하나이거나 인테리어. 네, 전혀 관심을 두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 성향마다 이게 좀 달라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아이한테는 어떻게 책의 세계로 이끌어줄까? 확 빠지진 않아요, 여전히. 왜냐하면 좀 자극적이고 이런 매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재밌어하는 책, 그 다음에 지금 흥미로워하는 부분 로 이렇게 이끌어줄 때는 그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지금 영화 이야기도 했지만 저희도 이제 가족 다 가서 같이 보고 왔거든요. 그 전에 계유정난 얘기 했어요. 단종 얘기 했고. 말이 어렵잖아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고 와서 이 계유정난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귀가 열려서 듣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우리 집 인문학 영화편을 읽어야 되는 거네요. 영화편과 시에도 있고요. 네, 네. 지금 단종 아. 이야기도 있죠.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희 집 딸이 중3인데 관심이 허세예요. 그럼 책의 내용보다도 이런 고전을 하나 들고 다니면 굉장히 허세. 그래서 인간 실격 이런 거를 맨날 들고 다녀요. 네. 허세짱이라고. 네. 그런 친구한테는 어떤 책을 그런 권하면 인간 좋을까요? 실격이라고. 네. 그다음에 우리 집 인문학을 아, 우리 집 인문학. 추천합니다. 아, 네. 네. 정말 이야기가 많아서 네. 내가 이것을 다 알고 있다. 얘기할 수 그 있잖아요. 두껍잖아요, 책. 그렇죠. 두꺼운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럼요. 네. 읽고서 아는 척하기도 좋죠. 아, 네. 사실 현장에서 문해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근데 작가님은 이제 배경 지식 부족이 사실은 문해력 저하로 이어진다 이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끼셨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아이가 책을 읽는데 이해가 얕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채워야 되는 뭐 배경 지식이 뭘까? 혹은 대충 읽더라도 좀 많이 읽히게 하는 게 먼저 필요한 건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견해마다 다르긴 한데 문해력의 어떤 문제점 이게 온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매체에서의 문제도 있고 그것을 매체 문제라고 봤을 때는 이제 책에서는 그러면 어떤 과정이 일어나길래 책을 읽으면 문해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일단 줄글을 읽었을 때 저는 그것을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서 이미지화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내가 처음 보는 내용을 이미지화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이 연습은 쉽지 않은데 근데 또 한번 해보면 처음이 어렵지 이게 하게 되고 다양한 지식들이 연결되는 그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지식이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이는 매체 이것은 이미지화하는 과정까지 가지 않아도 내 눈에서 끝나죠. 벌써 이미지화돼서 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연습이 안 되고 이 과정이 얼마나 귀찮고 힘들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자꾸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화책밖에 안 봐요. 그럼 만화책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화로서 그 지식적인 면만 빨리빨리 채울 수 있죠. 내가 생각해보는 연습, 그 이미지화 해보는 연습, 이 연습을 하려면 저는 사실 만화책도 그리 권하지 않는 편이긴 해요. 근데 요새 추세가 이제 정말 그림이 없으면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뭐 만화책 한 권 읽으면 줄글책도 하나 같이 읽자 약속을 좀 해놓는다던가 책을 통해서 내가 그 머릿속으로 나만의 이런 지식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정말 꼭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의 정답은 없겠지만 많은 책을 그냥 대충 많이 읽는 것보다는 하나의 책을 굉장히 꼼꼼하게 정독하는 연습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글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또한 저는 이제 배경지식을 이해하면 또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쉽지가 않죠. 동물농장에 아까 그 얘기도 했지만 그냥 읽었을 때는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알고 나면 이게 이해가 가는 것처럼 그런 배경지식 부분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사실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배경지식이 있지만 역사를 제가 따로 빼가지고 이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이게 그런 사람 사는 이야기고 많은 책의 배경으로 이게 들어가거든요. 책을 읽는다는 건 뇌의 근육을 훈련하는 맞아요. 시간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좀 강제적으로라도 읽는 연습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하는 게 좋죠. 엑스트라 리딩.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놨어요. 6권의 책을 모두 함께 읽는 건데 혼자 읽을 때 되게 외롭거든요. 전 정말 되게 놀랐어요. 요새 독서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데 일찌감치 마감이 돼가지고 너무 열심히 읽으시더라고요. 아니 몇 명 모집하는데 벌써 마감됐어요? 이게. 한상 스퀘어에서 이렇게 네. 운영하는 분량 딱 다 짜주고 아 분량도 짜줘요? 분량을 짜줘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 딱 짜가지고 그 네.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읽고 어디까지 읽은지 확인하면서 인증은 조금 자율적인 것 같아요. 지금 마감됐지만 이제 3기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네. 거기에 참여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 작가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아. 들어가서 책 읽으면서 궁금하셨던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주말마다 싹 정리해가지고 또 알려드리거든요. 작가님들이 직접 네, 그렇죠. 아 이게 6권인데 내가 완주할 수 있을까? 하고는 싶은데 이 좋은 기회잖아요. 세계 소설인데 이거 철학 어떤 분야랑 좀 연결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명화에서 이쪽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왜냐면 이 6개가 사실 일맥상통하고 네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입시를 또 우리나라 학생들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인데 세계 소설을 공부하면 수능 독해나 그런 데에도 도움이 될까요? 사실 국어라는 과목이 말은 국어인데 전과목이라고 저는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 비문학 지문이 어떤 지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과학 지문이 될 수도 있고 경제 지문이 될 수도 있고 철학 지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지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게 아이들이 느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서 평가하는 것은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 어려운 이런 이론에 대한 지문을 읽고 이거를 풀 땐 사실 그 이론을 네가 완벽하게 이해했느냐를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요번에 이제 시험에서도 열팽창에 관련된 게 나왔잖아요. 그럼 네가 정말 열팽창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느냐? 이것은 과학 시험으로 가야 되죠. 이게 국어 시험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내용에 대한 것을 읽었을 때 그 맥락을 파악하고 그것의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이 책이 아니어도 어떤 우리가 고전이나 책을 읽었을 때 그 안에 숨어있는 맥락을 파악하고 그것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 이것은 국어 시험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위해서 이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능력들이 길러져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어 시험에 지문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게 과목이 다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철학도 네. 있고 경제도 있고 과학도 있고 네. 그런데 너무 신기했던 게 지문만 꼼꼼히 읽어도 문제를 풀 수 있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정말 그 열팽창 이론을 알고 있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지문에서 그 맥락을 제대로 파악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경 지식을 더 강조하는 이유도 그거 중에 하나인데요. 전과목이니까. 근데 그것의 소재는 너네가 배운 거일 수도 있고 안 배웠지만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간 것에 대한 것은 그 충격이 좀 덜해요. 시험에서 제가 너무 막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지문을 만났을 때의 충격은 정말 너무 클 것 같은데 어디서든 들어봤어. 이 지문 자체를 읽어보진 못했지만 나는 열팽창이라는 말은 들어봤어. 이러면 또 이 다가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작년 수능 때 칸트의 지문을 네. 칸트가 누군지 알고 대충 무슨 이야기를 한지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수월했죠. 많은 전문가 분들이 이제 해석을 했을 때 지문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문제는 비슷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처음에 애들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얘기하지만 그 말인 것 같아요. 이 지문 자체는 굉장히 난해한 것처럼 나왔지만 이 안에서 물어보는 것은 지문 안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내용. 그래서 1등급의 컷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파악한 친구들은 그만큼 뭐 어렵다 했지만 똑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좀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두는 게 네.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는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게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이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는데 정규 과정을 중1까지밖에 못한 이유가 중2부터는 이제 그 내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흐름이 막 뚝뚝 끊기기도 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어떤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공부랑 너무 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초등 때 많이 읽어두면 좋고 그래도 마지노선 중등 때라고 생각해요. 고등 때는 정말 시간이 없을 것 같지만 스트레스를 푸는 걸로 책을 읽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집 아이는 아니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네. 그런 애는 있는데 너는 왜 그러니 하지 마시고. 네, 초등 때 읽으면 가장 좋고 중등 때 읽어도 너무 좋고 고등 때라면 스트레스를 푸는 그 용도로서 읽는 것도 네. 굉장히 추천한다. 아는 게 많을수록 느껴지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생들은 아무래도 또 초등 때보다 머리도 커졌고 들은 여러 지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또 같은 내용을 읽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달라서 책의 재미를 더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집 인문학이라고 할 때 집에서 대화로 독서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막 오거든요. 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지 실패하지 않을지 그런 노하우도 좀 궁금해요. 이렇게 엄마와 책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엄마가 확인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읽었니?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어? 이거의 주제는 뭐야? 엄마 입장에서는 또 시간 내서 읽었는데 이 책 제대로 읽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휘리릭 읽어요. 그러면 이거 제대로 읽었는지 어떻게 제가 확인할 수 있나요? 근데 제가 확인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아이와는 이제 정말 책 얘기는 끝이라고 보시면 아이들과 얘기를 할 때는 저는 꼭
꼭 뭘 이걸 같이 읽어라 라기보다는 엄마가 먼저 읽고선 얘기를 던져주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질문이 그래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질문을 툭 던지셔서 아이의 흥미를 좀 끌어주시는 것도 좋고, 요새는 또 이제 세계소설이 아이들이 조금 쉽게 접할 수 있게 완역본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나는 이걸 읽어볼 테니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으로서 시작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책을 먼저 하는 게 좋고 어떤 책은 피해야 되느냐, 이건 정답은 사실 없죠. 계속 강조한 것은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거, 재밌어 하는 부분으로 조금이라도 끌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책을 먼저 추천해 주시면 좋고, 너무 많은 배경 지식이 들어가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좀 후순위로 조금 뒀다가 추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초등 때 많이 읽으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초등 애들도 바쁘잖아요. 초등 애들도 바쁘긴 한데 제가 아이들한테 지금 오늘이 가장 시간이 많은 날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점점 갈수록 시간이 없어지니까 강제적인 독서 타임을 이제 뭐 강제적인 게 좋지는 않긴 한데 루틴으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후순위를 쳐지지 않게 뭐 매일매일이면 제일 좋고, 아니면 뭐 이틀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뭐 학교 가기 전에 10분, 뭐 갔다 와서 10분 이런 때라도 책을 읽는 그 습관 들이기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이 나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매일매일의 루틴으로 읽어야 돼를 좀 습관화시켜서 시간이 좀 있을 초등 시기에 좋지 않을까. 첫째 아이가 외고에 입학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비결이 뭐예요? 그 입시를 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그때는 정말 책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서 자기주도 학습 파트가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 파트는 내가 그동안 자기주도 학습한 것을 정말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어디 학원에 맡기거나 학교에서 맡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했던 내용을, 틀을 내가 잡아야 되거든요. 첨삭은 나중에 받더라도 이 틀을 누가 만들어주거나 써주지는 않아요. 이 기본적인 생각이 내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아니면 어떤 영화를 봤을 때 관심을 갖게 된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의 탐구를 내가 자기 주도로 했느냐, 그래서 어떤 생각과 결론을 이끌었느냐, 이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쓰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읽었던 책에서 찾게 되는데 그 책 안에서도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는 이야기 말고, 그러면 이것으로 내가 탐구라는 것을 해볼 수 있는 주제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책과 좀 접목해보는, 그다음 다양한 분야랑 연결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책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중학교 때도 여러 분야의 책들, 네. 학교에 이제 독서록 제출을 할 때 과목별로 이제 책을 쓸 수 있게 이제 선생님들이 그거를 추천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여러 과목의 책을 읽어봐라 얘기를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책들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 시간이 좀 있을 때 봉사활동을 해놓는 것도 좋죠.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어두는 게 주제 탐구를 할 때 네. 나와 맞는 그 연결하는 힘도 기르고, 연결에 들어가는 소스들 또한 맞아요. 그 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네.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 그래서 그걸로 다른 책하고 어떻게 연결해보지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는 거. 그럼 그 책을 또 찾아보게 되거든요. 독서로 갔네요. 독서로 외고 입학.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초등 고학년 중학생이 되면 이런 그 책이나 혹은 세계소설에 질려버리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더 이상 나 안 볼 거야. 네. 아, 이제 재미없어. 인문학에 가장 좋은 작품 3권. 인문학에 관련된 네. 3권. 교훈을 막 찾으려는 책은 아이들이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아, 아는구나. 그렇죠. 이걸 보고서 나에게 뭐를 알려주려고 하는 책은 눈치 빠르네. 이거는 좀 거부감이 먼저 들 수 있으니까 다양한 매체로 연결할 수 있는 책.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게 영화로도 나왔거나 뮤지컬로도 나왔거나 이런 책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미제라블이 참 어렵긴 한데 근데 뮤지컬 영화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로써 시작을 해도 돼요. 그러면 이게 책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네, 그래서 레미제라블도 네,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농장 같은 경우도 애니메이션으로 있어요. 딱 이 책 하나로서 뭐를 느끼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다양한 매체로 나와 있는 책들을 골라보셔라. 뭐 특정 3권을 무조건 고르라 라기보다는 영화나 뮤지컬이나 뭐 애니메이션으로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거 고르셔서, 이게
영화 보고서 실망하는 책들도 사실 있거든요. 책이 훨씬 재밌었어 하는 책도 있고, 이거 영화 꽤 잘 만들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이렇게 좀 가볍게 접근하시는 게 그런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이 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가족 안에 얼마나 많은 대화가 꽃피울 수 있을지 맞아요. 막 그려지는 것 같아요. 요새 정말 가정에 좀 대화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첫 책으로 주지 말아야 할 작품. 너무 이제 교훈만을 알려준다라거나 아니면은 배경 지식이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으면 좀 이해가 안 가는 책들, 그런 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거운 책들보다는 좀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책으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오늘부터 딱 6주 동안 네. 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해보는 건데요. 이게 책 좋은 거 다 알고 독서 좋은 거 다 알지만 습관으로 행동으로 옮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좀 강제성이 부여돼야 된다. 모든 좀 좋은 것은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강제성이라도 좀 부여돼서 어려움을 조금 운동하고 견뎠을 똑같네. 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운동도 마라톤에 도전해 보겠다 할 때 처음부터 다 뛰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을 해가다 보면 이제 그것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울트라 리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함께 울트라 리딩.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놨어요. 6권의 책을 모두 함께 읽는 건데 혼자 읽을 때 되게 외롭거든요. 내가 같은 분량을 같은 시기에 이렇게 읽으면 나눌 이야기도 그 안에서 많아지고 나 혼자 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것도 느끼게 되면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얻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강제성을 약간 부여해서 이제 한 권의 책을 1주, 2주 이렇게 정해가지고 함께 읽어가는 프로그램이에요. 또 왜 우리 21일 동안에 모든 똑같은 행동을 하면 습관으로 잡힌다라고 하잖아요. 강제성을 좀 부여하면서 습관 잡기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사람과 함께 공감하면서 나누는 이런 와. 힘을 느껴보는 네. 이런 프로그램이어서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벌써 2기가 마감이 됐고 2기가 3기가 되게 예정되어 있다고요? 전 정말 되게 놀랐어요. 요새 독서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데 일찌감치 마감이 돼가지고 너무 열심히 읽으시더라고요. 아니 몇 명 모집하는데 벌써 마감됐어요, 2기는? 이 한상 스퀘어에서 이렇게 네. 운영하는 분량 딱 다 짜주고 분량도 짜줘요? 분량을 짜줘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 딱 짜가지고 그 네.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읽고 어디까지 읽은지 확인하면서 인증은 조금 자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찍어서도 되고 뭐 써서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해가지고 그거 같이 읽어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6권을 다 읽었을 때, 그러니까 완독을 했을 때 성취감 플러스 선물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 울트라 리딩이 지금은 거의 어른들이시거든요. 학생들이 아니라.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다고? 그래서 되게 놀랐는데. 지금 마감됐지만 이제 3기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네. 거기에 참여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 작가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서 책 읽으면서 궁금하셨던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주말마다 싹 정리해가지고 또 알려드리거든요. 작가님들이 직접? 네, 그렇죠. 작가와의 대화 네, 또 네.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서 네, 네.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소중한 기회네요. 네, 네.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이게 6권인데 내가 완주할 수 있을까? 하고는 싶은데 이 좋은 기회잖아요. 강제적으로 나한테 어떤 그 루틴을 주면서 강제성을 띠면서 책도 읽고 모르는 건 또 작가님하고도 대화도 할 수 있고 하면 너무 좋은데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팁과 함께 한마디 네. 해주실 게 있다면. 저희가 그 안에서 이렇게 연결고리를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세계 소설인데 이거 철학 어떤 분야랑 좀 연결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명화에서 이쪽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왜냐면 이 6개가 사실 일맥상통하고 네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연결해서 읽어가시면 또 되죠. 가이드를 저희가 또 드려요. 저희 영상을 또 찍어서 어떤 책으로는 또 이런 내용이 숨어 있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네. 그걸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의 크루네요. 네. 네, 작가님들의 리딩 맞아요. 크루의 역할을 리딩 하시네요. 크루, 울트라 맞아요. 리딩의 리딩 크루. 맞아요. 이렇게 한번 빠져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완주하고 나면은
되게 자신감이 막 생길 것 같아요. 그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시지 않을까. 사람은 또 까먹으니까 방금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뭐 며칠 지나면 들은 적이 없다라고 다 그럼요. 까먹었다고 네. 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내가 아는 내용 여기서 또 한 번 나오면 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 한 번 또 복습되고 하면서 진짜 자기의 지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런 어디 가서 아는 허세를 또 부릴 수도 있죠. 사실 그것만으로도 자신감이 그럼요. 막 차오르죠. 그럼요. 그러면 정말 사회의 모든 면이 좀 보이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그치, 그치. 옛날에 이런 비슷한 게 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계랑 어떻게 연결돼서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의 좀 깊이가 달라지는 것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